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본격적인 관련한 대담들,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조기 대선 국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 이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을 맞아서 현재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북한의 최고 집권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노동당 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신무기들이 나올지, 또 북한이 어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무력 도발을 일삼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생일 당일인 오늘은 어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열병식이 행해지는 장소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오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도발 가능성은 아직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외신들을 모두 불러놓고 지금 열병식을 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검은 양복에 노타의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주석단에서 관중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김영남, 또 최룡해 등 고위급 간부가 총출동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국면도 고조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와중에도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 화면과 내용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또 이 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통해서 그 전모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영태 씨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 새벽이죠.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실질심사가 통과가 돼서 통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렇게 구속이 결국 됐는데 관련해서 좀 그동안의 절차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혐의가 세 가지예요. 현재는 이제 이거 세관장 인사 개입행계 알선 수재 2천만 원. 이거는 이제 5년 이하입니다. 민간인이 받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5년 이하로 좀 뇌물보다는 가벼워요. 그다음에 이거 사기 혐의로 받는 게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불법 그 도박 경매 사이트에 투자한 게 그 한국 마사회법. 이게 형량은 제일 높아요. 이게 7년 이하거든요. 이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 그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꼭 토사구팽에 좀 억울함.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수사에 협조할 때는 두다가 이제 수사 끝나니까 너를 구속하느냐 이런 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영태 씨는 공익신고자는 아니에요. 우리 법률 용어상으로 정확한 명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이제 이거 진실이든 모든 사실을 진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숨기고 유리한 것만 폭로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진실대로 폭로해야지 공익신고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동기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뭔가 이게 뻥 터뜨려서 재단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영태 씨는 공익신고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게 지금 수사하는 것도 막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시지탄이라는 해석, 그러니까 수사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이 구속까지 전격적으로 결정되게 된 과정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다른 시각도 존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렇게 법리적으로 필요했다면 왜 진즉에 하지 않고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이 기각된 날 고영태는 전격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을까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 구속 수사 엄벌 요구가 있자 검찰에서 구여권과 보수 단체에서 이것은 고영태의 치정극이고 고영태의 개인 비리다. 그래서 고영태도 촉발된 고영태 게이트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보 쪽과 보수 쪽, 여권과 야권 쪽에 수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고영태를 체포하여 구속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에도 무게가 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인과응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고영태 씨를 향한 최순실 씨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네, 그동안 고영태 씨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고영태가 당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했던 최순실 씨입니다. 이번에 인과응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인과응보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고영태 씨가 만들어낸 치정극을 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그런 국정농단 사태다. 이른바 엮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으니까 고영태 씨가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뭔가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영태 씨가 지금 적용된 혐의를 보면 알겠지만 알선수재하고 사기 혐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사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어떤 조사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바가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 적용된 혐의로만 봤을 때는 국정농단 사태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거꾸로 보면은 최순실 씨나 그동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사람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고영태 씨가 이른바 이런 사태를 만들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 관계없는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또 이번 기회에 고영태 씨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진술을 또 내놓을 것이라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고영태 씨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주장을 좀 말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해지는 점은 그런 것이죠. 고영태 씨에 관련한 구속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어떠한 영향이라도 좀 미치게 되느냐 이런 점입니다. 예,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면, 최순실하고 고영태 이 두 사람이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는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네. 문제가 이번에 핵심 아닙니까? 결국은 인천 세관장을 추천을 해달라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또 최순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두 사람은 저는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틀어져가지고 정유라의 개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CCTV를 공개하게 된 게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졌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고영태는 공익 제보자는 아니고 확실히 공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공익 제보자로 돌변하는 변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민낯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K재단, 미르재단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제3자 뇌물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최순실과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을 완전히 사유화해야만 이게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영태가 그걸 갖다가 최순실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한다. 이러면 이거는 최순실이 사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제3자 뇌물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혐의만 가지고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 고영태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혹시 이게 재단 부분도 만약에 추가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상당히 최순실이 재판에도 뇌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상상적 결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엔 거기에 더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정경련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만들고 재단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는 굳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기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고영태 씨를 의인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익제보자 이런 형태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어찌됐든 한솥밥을 먹고 같은 일을 그동안 해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관계가 틀어졌고 고영태 씨가 2014년 말경쯤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의상실 동영상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메모로 남겼다고 하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관련된 메모를 들고 TV조선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한 단초가 외부로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이 조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적으로 고영태 씨가 뭐 이런 부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공개됐던 뭐 안종범의 수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하고 증언을 통해서 볼 때는 고영태 씨가 역할을 한 부분이 지금 이상의 더 무엇이 나올 개연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최순실 씨가 또 한 얘기는요. 고영태 체포가 나에게는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싶은 게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 인사 개입 이 부분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큰 게 아까처럼 큰 게 아니고요. 네. 기회라는 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K재단, 미르재단. 그 얘기를 하는 예, 겁니까? 그 이야기가 만약에 고영태가 오히려 사유하고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그럼 이게 뇌물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회다. 이런 것들. 근데 그 아까처럼 우리 그 평론가님 말한 것처럼 현재 증거만 가지고 고영태 녹취 파일만 가지고는 고영태가 장악할 그거는 아직까지 뭐 예비 업무 따라서 이게 범행의 착수도 없고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실행되지 않았다. 뭐 최순실의 좀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은 이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구속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역겹고 부당한 음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소위 말해서 고영태 게이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정치전과 여론전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인 그 자료라든가 증거가 있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검찰이 이미 고영태를 조사한 게 특수본이라든가 특검에서 아주 오랜 동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고영태의 치정이라든가 개인 수뢰가 있더라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보다는 크지 않을 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검찰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고영태 게이트라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본질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최순실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선 진료 관련한 재판도 이제 막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과의 좀 공방이 있었죠. 물론 이쪽에 대해서는 관련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지금 전 행정관인가요? 경호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공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결국 이제 이거 비선 진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그 무면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뭐 기치료란 주사 요거는 이제 형량이 좀 높아요. 요런 이제 하나가 있고 혐의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라도 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장소에서 진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지금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 정인 나와서 공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선 진료 왜 숨기기 위해서였을까 뭐 이러면서 손을 떨어서 번호를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휴대폰에 박채윤 씨 그 비선 진료의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 그 전화번호를 강제로 삭제한 게 손이 떨려서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엄연하게 본인의 범행을 비선 진료 의료와 그 이외에 김영재 원장 부부 측에 막대한 특혜 지원을 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연결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지웠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호관에 대해서 구속이라던가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눈길을 끈 그 재판의 내용 중에서는 대통령의 혈액 샘플을 최순실의 이름으로 검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대통령 주치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통령으로서 의료체계,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적절하지 못한 그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변호사 외 접견 금지 이게 풀리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딸 정유라 씨의 재판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새입니다. 덴마크 변호사랑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딸에게 상당히 물론 딸이니까 그렇겠지만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요즘 여유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 수의 대신에 사복도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정유라에 관한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상처를 주고 한 그런 그 입장이라면 정유라 얘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유라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정유라 사건이 우리 그 나라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준 그 충격은 매우 큰데 여전히 그 딸이라고 해가지고 정유라를 감싸고 뭐 이런 그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참 저는 정말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 정유라가 그 이대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뭐 면접을 1등을 했다고 하는데 5분 면접을 5분 했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와서 지루해서 혼났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은 학교를 다닐 자격이 없는 거죠. 아주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요. 예. 이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인내력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뭐 한 50분 수업에도 조금 몇 학생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이 안 된 그 학생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면접 5분 보는데 지루해서 혼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면 정말 그 기회의 균등, 형평성 차원에서 얼마나 최순실 씨가 딸을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했다는 말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게 정유라 그 범죄 혐의는요. 저희가 이게 2대 부정입학 업무방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이게 큰 죄가 아닙니다. 업무방해는 이게 제가 보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노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4개월 이상 구금되면서 안 돌아올 리가 없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뭐 외국환 관리법 또는 이게 재산을 갖다가 외국에 빼돌린 거 있잖아요. 국외재산 도피 이건 아주 중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뇌물요. 정유라 지원. 이게 정유라도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 수혜자가 정유라 아닙니까? 정유라 지원이. 정유라가 이게 애가 아니에요. 정유라는 이게 애 엄마입니다. 성인이 성인. 따라서 이게 정유라는 제가 보기에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그건 뇌물이 되고 그런 게 10년 이상이거든요. 아마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지. 저는 이게 단지 2대 입시만 딱 초점 맞춰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법률적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간 이제 정유라 씨에게 국민적인 공분을 정유라 씨로부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부분들, 그러니까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학사 행정까지 이런 관련한 비리에 관련된 정황들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를 가중시키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가 계속 귀국을 안 하는 이유, 그렇다면 그냥 뭐 단순히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지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지만 정유라 씨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겠다고 하는, 이게 뭐 부모로서 당연히 이제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것인지 이건 뭐 정확하게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만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승마를 시키고 정유라 씨 스스로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말 타기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억지로 말을 태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 씨가 왜 이렇게 딸한테 집착했을까? 그러면서 심리적인 분석을 뭐 이래저래 해보면서 나왔던 얘기가 자신은 외부의 몸을 드러내지 않고 이른바 이제 그림자처럼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박 전 대통령 그 밑에서 일종의 국정농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씨만큼은 좀 바깥에서 뭔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주고 싶었다. 더군다나 금메달이라는 거에 집착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법률적으로 보자면 어찌됐든 최순실 씨 재판이 뭐 마지막 이제 최종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의 경우는 엄마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덴마크에서 최대한 입국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이 국정농단 게이트 문제를 전 국민의 공분으로 만들게 바로 돈도 실력이라는 얘기하고 부정 입학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유죄되는 부분을 하나 더 책임을 지고 진술을 하고 플리바게닝 형태로 물론 합법적이진 않지만 정유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면하게 하는 것을 추정하게 한 대목인데 그렇게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찰과 이런 것이 타협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유라에 대한 특혜의 지원이라든가 돈도 실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는 그 차별과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분들은 쉽게 가라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이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쉽게 입국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진 못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 그 정유라 특혜 입학과 관련돼서 연루가 됐던 교수 총장이라든가 최경희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은 됐지만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당시에 이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지루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법리적으로는 다툴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대에 지금 관련돼 있는 교수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지루할 정도로 당시 면접을 보는 학생조차 이미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면접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정유라 씨가 금메달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새록새록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른 학생들은 면접장에 들어갈 때 소지품을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 감사를 보면 정유라 씨만 유독 소지품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금메달을 버젓이 케이스째 들고 들어가가지고 금메달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결국 이제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총장부터 시작해서 입학처장 밑에 교수들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는 우리가 정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가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냥 면접을 받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 한마디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둘째로는 앞서 이제 정국희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유라 씨는 학업에 애초부터 뜻이 없었던 거죠. 정유라 씨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난 대학 갈 생각도 없었고 공부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데에서 정유라 씨의 독특한 어떤 기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이전에 정유라 씨를 봤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산만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돌출적으로 자기 행동들을 보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심지어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조차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루했다라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전해지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지루했다고 말하는 것이 품성이 잘못됐다는 취지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했다라는 것이 그 전에 사전에 뭔가 다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증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성질이 좀 독특하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도관 사무실에 머물렀었다. 이 부분을 두고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원래 이게 그 규칙을 보면요. 원래는 이게 독방에 독거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홍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치소 해명을 보면,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경호 경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수용자하고 격리를 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한 2, 3일 동안, 그러면 이게 일반 수용자 있는 옆에다가 또 수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에 한 이틀 정도, 아마 이게 그런 취지로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이게 이례적이고 원래 규정에는 반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약간 불가피한 면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애초에 최초의 의혹 보도가 났을 때는 소위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도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구치소 측의 해명은 그런 사실은 없고 가림막 설치라든지 소위 말해서 여러 보수 공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정황 자체가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도가 또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도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냐,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은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무리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일단 구치소에 간 이상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이 입시를 거부해가지고 이틀을 교도관 사무실에 잤다, 당직실에서 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나온 얘기로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요구를 하진 않았다고 하죠. 입시를 거부하지도 않고 도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 교도소 안에 있는 상황을 놓고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상상력이 가미된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문제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조윤선, 김기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식사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 잘하고는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담담하게 식사를 잘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위장장애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척하게 말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이틀 동안 교도관 당직실에 잤다는 거는 사실이니까 저런 부분도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더 당당하게 들어가서 정말 험불한,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수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를 감찰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첫 번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도배를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그 해명을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하면서 또 당직실에 이틀 동안 머물게 했다고 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었고 침대도 없기 때문에 거긴 머물 수도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파문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해명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야전 침대 같은 거 놓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어쩔 수 없이 머물게 했고 맨 처음에 해명할 때는 뭐 어차피 이제 구치소 그 안에 방은 이 도배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냥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알아서 도배를 해줬다는 식으로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로 볼 때 서울구치소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동안의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교도관부터 시작해서 다 함구로 일관했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유지해온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추측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 봐 우려돼서 항구를 했다고 하는 그것도 논리를 상실했다, 이제는. 예.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측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 법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지금 홍거방하고 독거방 그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에서 지금 피의자를 재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태도로 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를 법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거나 감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재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서 지저분한 곳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한 요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자발적으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범털로서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수자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똑같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독거방이 아닌 숙직실에서 잠을 재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가장 분노하는 게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차별인데 죄를 지어서 자신의 인신을 구속한 구치소에서마저도 권력이라는 것을 배후에 없고 교도소장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그것을 요구해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누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전직 대통령을 좀 더 편의를 봐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특혜와 차별이라고 하는 반칙과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파악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뭐 법무부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무부 감사에서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분명한 교정당국에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안 되면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든가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 논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 접견실에 CCTV를 가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접견실에는 원래 CCTV가 항상 있는 거죠? 아니죠. 이게 CCTV는 설치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변호인 접견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왜 유리로 된 방이 있느냐? 그는 이제 옛날에 이용호 게이트할 때 이용호 이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노트북 같은 가서 외부하고 통화를 시켜주거나 옛날에 핸드폰을 물론 밖에 맡기지만 몰래 가져가서 통화를 시켜주는 이게 그래서 처벌받은 사건이 몇 건 터졌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유리창으로 보기만 보고요. 원래는 이게 CCTV 설치하거나 비밀 내용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별도 접견실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 접견실이기 때문에 CCTV 아닌 거는 되는데 이제 밖에서 이게 감시가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외부 통화나 이런 이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식사 문제가 나왔던데요. 저도 이게 교정본부에 좀 아는 분에서 물어보니까 평소 정량대로 드신다 하더라고요. 평소 정량대로 드시는데 교도소 밥이 왜 이래 많으냐. 따라서 밥을 한 절반 정도 드시는데 그건 평소에 교도소 밥이 많으니까 남기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식사 잘 하시면서 잘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속된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지시를 만약에 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정말 알아서 긴 것이다.
이렇게 다른 피의자하고 대통령하고 동등한 피의자로서의 어떤 대우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지금 박 전 대통령한테 뭐 평소 독방보다 몇 배 넓은 독방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생길 만한 것들도 다 용인하고 넘어가줬던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박 전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 다른 이제 공범들과 부딪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도배를 뭐 요구했다거나 또 도배를 또 실제로 해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그 기존의 원래 구치소에서 유지하려고 했던 입장이 뭐였는지 이걸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경호 경비 문제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17일 전에 기소를 하겠다. 이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기소 전에 혹시라도 뭐 변호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동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낼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타이밍을 놓쳤죠. 대국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그 사과한다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놓쳐서 이번에도 저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CCTV를 왜 가리기 시작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서울 구치소가 뭐 전직 대통령 이제 뭐 권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보거나 이런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관행적으로 네. 서울 구치소에서 어떤 뭐 범털들 뭐 재벌이라든가 고위 그 공직자들이 수감이 됐을 때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할 때 CCTV를 가릴 수도 뭐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은 뭐 행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전담 그 여성 교도관이 6명이 그 지금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CCTV로 계속 비추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전직 대통령에서 어떤 그 조그만한 그 예우나 또 인권 차원도 있을 것 같다는 그 구치소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6명을 배치를 했는지 등등 이런 것은 그 우리 그 서영호 소장 말씀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 그 뭐 기소하면서 대통령이 입장 내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할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안 할지. 통상적으로 이게 기소할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지 안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 전략을 대통령이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에 지금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걸로.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은 지금 법정이 3개예요. 현실의 재판의 법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외 정치적인 법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훗날 역사의 법정이 하나 있어요. 3개의 법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3개의 법정에서 모두 나는 이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거 국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관련한 얘기를 계속 대선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부터 선거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관련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로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촛불 민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제가 직접 등록했습니다. 제 선거는 제가 등록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 대신해서 후보 등록을 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한 겁니다. 뭐 그 양식에 따른 차이도 뭔가 뭐 소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등록하는 건 관행에 따른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계속 해왔다는 게 있는데 그 대리인이 했느냐 본인이 했느냐 자체에 대해서는 그 큰 정치적인 해석의 의미는 없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가일 텐데 아마도 뭐 문재인 전 대표는 당일날
후보가 등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인 그 행보라든가 일정이 있다면 그것을 택했을 것이고요. 예. 아니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정식으로 대선 후보에 처음 본선 후보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철수가 정식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저희가 여쭤본 부분은 네네. 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저는 항상 했다. 총선에서도 뭐 직접 등록했다.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대선 후보를 양보하거나 그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에는 직접 후보로 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총선에서 계속 본인이 했다는 얘기는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을 너무 특이한 행동으로 과잉 해석하지 말아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상은 정치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후보 등록쯤에 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등록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역시나 뚜렷한 양강 구도를 보이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사람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 등록 전날 나온 그 갤럽 네. 조사죠. 그래서 한 3% 정도 오차범위 이내로 문재인 후보가 리드를 하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그 역대 선거 대선에서 후보 등록일 전에 근소한 차라도 이긴 사람이 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예.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오차범위 내니까 앞으로가 얼마나 그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 조사 말고도 이제 다른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인가요? 상대 벌어져 있죠. 그런 예.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는데 그게 치는 건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에서 꺾여서 다시 내려갈지 이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보수층이라든가 중도 진영의 확장성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또 역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연한 모습을 보여서 보수 지지층의 그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상하게 당론 바꾸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당을 설득하지 못해서 중도 보수 지지층의 그 표를 더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확장성과 함께 저는 네. 정체성의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문, 안 두 사람 간에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후보의 뭐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40% 전후로. 네. 다만 이제 변수는 안철수 후보하고 과연 홍준표 후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보면 상당히 그 숨은 보수표가 TK에 네. 샤이 보수 좀 확인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선전해서 뭐 15, 20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게 못 가느냐. 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분 간에는 이게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래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자살골 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치 수준 보면 정말 국민한테 잘해가지고 골 넣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누가 자살골을 예. 적게 했느냐. 예. 자살골 많이 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예, 저는 이 이게 그런 부분이. 싸움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두 분 말씀 더 이어서 듣기 전에 제가 아까 후보 등록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안규백 사무총장을 윤관수 의원으로 잘못 설명드린 거 두 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대선 구도가 그 양자 구도로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자 구도가 원래는 정당으로 하면 중도 보수 진보가 3자 대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수가 경쟁력을 상당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양강 구도에 밀려서 그 3강 구도를 다자 구도를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안철수 문재인 양강 구도인데 애초에 문재인 후보는 양강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를 상정해서 야권 진보 보수층을 모으면 아마 40% 정도의 득표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나 본데 이게 양강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서 51%를 가져와야 돼서 예.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는 중도 진보 보수 모두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51%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진보가 연합 지지 세력들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외연 확장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들이 지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인가. 즉 문재인이 미워서 당선 가능성이 적은 홍준표보다도
안철수에게 표를 몰아주자라면 전략적 투표를 보수 층들이 계속 고수할 것인가. 예. 이 여부가 아마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중도, 진보, 보수를 전체 아우르는 애매모호한 메시지, 즉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물어보면 아니다. 나는 과거 대 미래의 대안이라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가 나는 큰 정부론이라고 하는 진보 입장이다. 당신 작은 정부론이냐. 그래서 기업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민간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나는 유능하냐 무능하냐. 즉 이 본인 스스로가 보수, 진보, 중도인지를 피해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끝까지 보수 후보들이 그것을 좀 신뢰해 줄지 아니면 결국은 위장 보수다라고 해서 네. 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수 결집을 해서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에게 표가 돌아갈지 보수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문재인 측에서 했던 얘기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누구든 포용할 것. 이 부분이 또 외연 확장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적폐라고 하는 단어는 문재인 캠프 내에서도 사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배타적인 단어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폐를 사실 버리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가기도 뭐한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의 즈음에서 적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절대적인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 제도적인 차원의 적폐,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에 있어서 이른바 호가호위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나 사람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에 관한 의미지 그게 국민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은 모두는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배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적폐는 아니다. 이걸 좀 이미지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틀렸던 경우도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이번 조사 결과가 가지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한 2주 정도는 한 3.5배 정도 치고 올라가듯이 한 3배 반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올라가는 현상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지지를 더 얻는 현상이 나타나고 50대 네.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역구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지지율이 지난 전주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한 6%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8%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영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호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나머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충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구도의 측면으로 바라봤는데 이번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영남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호남은 약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그러니까 거의 양쪽에서 나눠가는 모습을 보이고 충청은 안철수 후보가 좀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비중이나 수도권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수도권과 서울의 표심이 약간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경향을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뒤집는가. 이게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조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갤럽 조사를 중심으로 좀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뭐 이른바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20대, 40대가 네. 문재인 후보, 그리고 50대 이상의 안철수 후보인데 네. 지난 대선 국면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판이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20대, 40대 이상의 그 지지세 이걸 말씀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새정치 과거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도를 따지고 본다면 이게 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문재인 후보의 소위 말해서 총을 들겠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보수 우클릭 강화한다고 해서 네. 보수층이 저 사람은 보수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우리가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볼 때 허구인 줄 알면서도 내러티브라든가 연기력을 보고 몰입하는 것처럼 아마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 우클릭은 보수층들이 나를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미워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전략적 투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정서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진보와 야권 고정 지지층들 기반으로 그것은 세대적으로는 20대에서 40대, 예.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수도권일 것이고요.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을 기반으로 이것을 다져나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클릭을 통해서 보수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대를 좀 완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자기의 고정 지지층이 굳어지면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동층들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몰리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중도층까지를 외연확장의 범위로 보지 보수 행보가 보수를 자기를 상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는 거꾸로 네. 본인이 지금 진보 야권 후보를 문재인이 가져간다면 그 대척점에 있었으면 자기는 보수를 선언해야지만 보수 고정 지지층의 충성도가 높아져서 투표장에 가는데 보수를 선호할 천명할 경우에 호남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무엇으로 갈지에 대해서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잘 알 겁니다. 선거 여러 번 하셨으니까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 중에서 나는 야당 후보인지 아니면 그 중도 보수 후보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갤럽 조사의 한 특징을 보면요. 예. 이제 그 지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 다 비슷한데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5대 28, 28대 40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28이고 안철수 48대 45인데. 25.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밀리는데. 예. 근데 이 조사가 저는 단적으로 너무 쉽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네. 물론 정확하게 했겠지만. 예. 왜냐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재보선에서 보여준 결과를 보면은. 네. 정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전수석 아니었습니까? 정무수석이었죠. 정서적으로 예. 생각하면 당선되면 안 될 그런 분인데, 말하자면 샤이 보수, TK 지역에 네. 아주 보수색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TK 지역에서 과연 안철수한테 계속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샤이 보수, 리저브드 보수가 결국은 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선택을 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옅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지금 50대 중도 보수 중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386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86 세대.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386 세대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중년 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86이 됐죠. 예. 그래서 단순한 이전에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고 민주화 의식도 진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50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문재인과 안철수 쪽에서 과연 이제 안철수 쪽이 더 강한 지지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 조사는 TK 지역에 조사하고 50대의 조사, 요것을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잠시만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지지율 관련해서 그래서 거품 입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의 이제 재보선이랄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를. 예. 저도 이게 여론조사 보면서요. 항상 이 선거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지역, 예. 그다음에 보수 진보 이념. 그다음에 세대. 근데 제가 보기에 지역 구도는 많이 완화됐어요. 이제 영호남. 그다음에 이념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왜 보수층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결국에 가장 남은 게 세대. 세대가 이제 가장 변수가 됐고요. 네. 저는 재밌는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40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졌어요. 근데 전체 선거 이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선거는 문재인 후보는 40대에서 이겼어요. 예. 근데 50대 이후로 해가지고 졌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인구 고령화되면서 예. 이제는 캐스팅 보태가 40대가 아니고 예. 50대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게 50대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상당히 또 앞으로 볼만한 요소로 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예. 이렇게 세대 대결로 이번 선거가 좀 어느 정도 중심이 된다면 세대 대결에서는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따지려면 또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세대 대결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50대의 어떤 성향도 이전에 이제 과거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들이 지금 이미 50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뭔가 이념 공방이나 색깔 공방으로 50대가 투표를 하는 경향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50대가 어느 한쪽 편을 완전하게 손을 들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제가 생각컨대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야권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으로 볼 때는 보수층이 문재인 후보를 찍을 개연성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은 중도라고 하는 부동층에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 보면은 보수층에게 손을 내밀면 야권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딜레마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야권표를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양쪽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경제정책이나 정책들 내놓은 거 보면은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 쪽에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진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추가로 더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야권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이른바 뭐 슬로건, 정책 대결, 공약 대결,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뭐 이념 논쟁 이런 게 또 불거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슬로건부터 확정된 슬로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볼 텐데. 네,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했고요. 또 홍준표 대선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후보 보여주시죠. 네,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보수란 이름을 넣었습니다.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슬로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서는 이제 의석수 순이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1, 2, 3, 4, 5번이 정해진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 슬로건에 대해서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을 따로 떼서 뭐 평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비교를 해 주셔도 되고. 저는 1, 2, 3 후보들은 당선용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계급 계층, 자신의 이념 성향을 숨기고 전체 국민을 위한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당선 가능성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지율상으로 그러시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여론조사 예. 지지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보수라든가 아니면 진보라는 색깔을 분명히 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머지 1, 2, 3번 후보인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보다 더 많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 그렇게 좀 자기를 은폐하는 슬로건인데 결국은 저는 이번 싸움은 저 슬로건이 아니라 가두리 누가 가둘 것인가라는 싸움인데 특히 양강구도에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을 적폐를 제외한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선명한 야당이다. 그러니 중도나 보수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저 사람은 빨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보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라. 당신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따라서 당신이 그 진영을 대표하면 나머지 진영이 이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나온 그 국공립 유치원 문제 관련해서도 예. 사실상은 병설이냐 단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보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나는 진보 후보다. 예.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사설 유치원 그건 보수 후보 아니냐라는 걸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당신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그걸 분명히 지키도록. 한다면 예. 나머지 진영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겠냐. 즉 상대 후보가 어느 진영을 대표하는지를 서로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이번 그 양강에서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 5명의 그 후보의 슬로건이 확정된 건가요? 네, 확정됐습니까? 근데 선관위에 신고할 때 저렇게 등록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는 아주 그 브로드하게 이렇게 네. 하는 슬로건이 있고 어떤 당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그 슬로건도 있는데 예. 특히 보수 쪽이 그렇죠. 당당한 서민 대통령, 네. 이게 그다음에 본인이라는 뜻이죠. 보수의 새 희망. 예. 그래서 뭔가 그 본인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어필을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감을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에는 조금 좁은 의미가 아닌가 싶어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했는데 네.
이것은 그 박근혜 전 정부 실패,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그 온 국민의 그 어떤 한탄이 그 반영이 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상대적으로 그 슬럼프인가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것도 백인 그 중산층, 좌절한 예. 백인 그 노동계급과 중산층을 자극하는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나라를 나라답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국민 이긴다. 예. 이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저는 한 번 더 고칠 기회가 있다면 네. 고칠 기회가 있다면 온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네. 그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것이 그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예. 하는 그런 아주 명슬로건을 한번 더 개발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그래서 다시 그 신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의 문제에서 따져본다면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뭔가 얘기를 했었고 뭐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도 뭐 결과로만 따져봤을 때는 뭐 다시 살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슬로건이 탁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와닿는 게. 옛날에 이게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 야당들이 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게 여당은 예. 뭐 바꿔도 소용없다. 예. 또는 이게 저는 YS 때 그 군사 정권 종식하고 문민 대통령 또는 이게 DJ 준비된 대통령 이런 건 상당히 와닿았거든요. 분야의 장점이. 근데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에게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이게 딱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딱 와닿는 게 없고요. 그래도 이게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이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슬로건이 좀 아쉬워요. 네. 뭔가 이게 보수의 가치를 확 와닿는 차라리 이게 보수 뭐 우파 스트롱맨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서민이라면 오히려, 서민하고 예, 그렇습니다. 서민에게 보수 진보와 관계없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후보들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가져갈 슬로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슬로건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거 말고 정책적인 슬로건이 또 한 번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슬로건이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슬로건을 만들 때 원칙 같은 게 뭐냐면은 보편성하고 선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칙을 아주 공식답게 충실하게 따른 슬로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 2등 후보들이 보편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이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1, 2 후보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보통 선명성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서민, 보수, 그다음에 노동 이런 그 구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선명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향합니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하게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저 구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불러들이기 위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수 후보가 내세우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지금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기에는 애매한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서민 대통령, 굉장히 식상해 보이면서도 모든 사람한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 또 보수 후보가 내세우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극우 후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냥 보수 후보이고 서민들의 지지를 원하는 후보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함께 포함되어 본인이 있는 흑수저인 거를 강조하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대를 원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라고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말씀을 덧붙여서 여쭤보면 당당한하고 서민하고 무슨 상관인지. 내재론적 서민이 관점. 당당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예. 대통령. 이걸 제가 해석을 이렇게 예, 하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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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좀 그 홍준표 후보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은요. 예. 그 서민이라는 표현도 그 일부 계층을 뭐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온 국민을 그 정말 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슬로건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마 이제 후보들이 정책들을 갖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정책을 갖고 가장 먼저 경쟁을 하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인데요. 보육 정책 이야기를 갖고 좀 경쟁을 하는 모습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교실 아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세요. 중교에 있는 아이들도 큰 대로부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실정에서 그 초등학교에 어떻게 유치원, 병설 유치원을 확대를 하실 거며 지금 초등학교가 공교육화가 되면서 창의적이지 못하고 아이들이 전부 회계라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유치원도 공교육화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설 유치원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을 실시하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른바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이 키워드 관련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얘기해온 맥락과도 맞았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본론부터 딱 짚고 다시 뒤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문제는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다들 뭐 조금 뭐 그 나이 때는 지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옛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여쭤보면 경쟁률이 뭐 국공립 유치원 관련하면 수백 대 1이 되잖아요. 뭐 사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영호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이제는 보육과 육아, 복지가 정부 주도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도 중도층에서도 모두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이익을 보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단설 병설 논란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그 육아 보육에 대한 문제를 사설 유치원에 맡기자는 사람은 아니다. 공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더 과감한 공약을 발표했고 문재인 후보도 차제에 안철수 후보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설 유치원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사람이다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 결국 결과적으로 두 후보 다 국공립 유치원, 즉 그렇죠. 보육과 육아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걸 더 강화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에겐 큰 도움, 결과적으로는 좋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과정상에서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문제가 바로 진보 후보, 야권 성향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강조한 것 같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당신 보수의 진보야. 보육정책, 육아정책 가지고 한번 밝혀봐. 라고 해서 상대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더욱더 볼륨을 키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이익 집단한테 가가지고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논란도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준비 없이 가서 그 말을 하다가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논란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캠프 쪽에서 그 미디어 전략이 뛰어난지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저걸 이제 공격하고 들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연합회죠. 이분들은 이제 하나의 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공공 유치원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서 얘기를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서 우리 유아 교육이라든가 또는 또 넓혀서 또 유치원계의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그분들 얘기만 표가 눈에 아른거린 거죠.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병설, 단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억제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공교육, 공유치원 교육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네.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 후보라든가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익 집단한테 갈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의 철학을 가서 표가 아른거리더라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더 넓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5 후보 중에 주요 공약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워낙 선거가 급하게 되다 보니까 네, 뭐 정말 트럼프처럼 FDA 없애가지고 우리 확실하게 미국인들 높이겠다 이런 거라든가 멕시코 담벼락 쌓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뭐 미세먼지당 이런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건 있는데 뭐 자잘한 것도 아니죠 미세먼지는. 근데 중요한 거죠. 한 가지 제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80명 공공 일자리 네, 이거 늘리겠다는 거는 예. 지금 대학에 있기도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과연 공공의 일자리를 이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서 키울 건지 하는 문제가 좀 이슈로 좀 남아 있고 예. 다른 후보들까지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지 않아서 좀 굵직굵직한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뭐 저는 이게 공약을 보면서요. 이게 뭔가 이게 주는 공약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이게 그 영원부터 뭐 해가지고 10만 원씩 월, 0세부터 5세까지 준다. 이런 데 유아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그 꿀을 받은 입술 이런 거는 뭔가 예산도 고려 안 하고 자꾸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청년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뭐 제가 이게 성향이 좀 보수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공약들은 약간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아마 후보가 이게 말한 거는 저는 진위를 봐야 된다 봐요. 이게 이제 사립유치원 모임에 가서 아마 이게 사립유치원 발전한다 이런 거고 아마 그 전체 취지는 그런 취지지 꼭 공립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너무 이게 지나친 공격이 아닌 게 보입니다. 그건 제가 답을 대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뭐 비근 일본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터키, 그다음에 또 한 개 국가, 3개 국가 빼고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지금 출산율 낮은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정책이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안철수 후보는 0세부터 11세까지.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80%까지만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 문재인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전 아동한테 주겠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추세하고도 맞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이제 단설 유치원 말씀 나눴는데요. 단설 유치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슬로건을 정하라고 저한테 만약에 그 핵심을 슬로건으로 바꿔서 부르라고 저한테 말씀을 여쭙는다면 저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밝힌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논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 정책에 굉장히 꼼꼼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변별력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분들은 변별력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설 유치원 논란으로 그 변별력이 확실하게 부각되고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주도할 것이냐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자제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에 와 있었던 사설 유치원 원장분 그다음에 거기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큰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 그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한테 비춰지기로는 안철수 후보는 민간 자율의 교육이나 보육도 맡기려고 하는 후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책 부분과 그동안에 내놨던 정책적인 지향점하고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 문제까지도 민간에게 맡기려고 하는 후보구나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인식이든 아니면 맞는 인식이든 간에 그런 인식이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40대나 보육 문제에 예민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대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야권층이 움직이느냐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도와 야권에서 갸웃갸웃하는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변별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철수를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그 안철수 후보가 사립 그 학부모 교장 유치원 원장 연합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이 꼭 유치원을 그 민간 시장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정밀한 준비 없이 가서 격려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뭐 유치원 교육이든 중고교 교육이든 대학 교육이든 공교육으로만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민간하고 공적인 부분이 그 병행을 해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제 시스템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캠프 쪽에서의 공격이 매우 날카로워서 정말 치열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게 금방 평론가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말한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릴 때는 아동이라고 돈 그냥 주고 그럼 이게 청년은 청년이라고 그냥 주고 노년은 노년이라고 그냥 주고 그럼 이게 돈은 어디서 노는 겁니까? 저는 이게 물론 문재인 후보나 보면 뭐 법인세를 싫어하면 여러 가지 물론 대책을 했지만 그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봐야지 무조건 이게 재원 확보 대책은 대충 그냥 숨겨서 넘어가고 또 이게 공약은 주는 거는 표가 되니까
강조하고 이런 게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짧게 좀 얘기를 하면 네네. 그냥 준다는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경제를 성장하는데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자. 기업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 거고 아니다. 일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동 시간이라든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있는데 따라서 국민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돈을 그냥 준다는 걸로 바라보는 게 좀 보수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현재 진보 보수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약자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많고 단지 그중에 젊은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성 때문에 이렇게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10대 공약 키워드로 돌아가서 뭐 같은 말씀, 같은 취지의 말씀 다시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뭐 가장 눈에 또 들어오고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확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보. 홍준표 후보도 예상대로 안보였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얘기는 뭐 육아, 보육 이런 문제겠지요. 복지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마찬가지로 조금 뭐 따로 찝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좀 비교를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새로 나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안보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핵심적 과제가 외연 확장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의 주요 타겟인 20대 세대들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040 세대의 표심을 노리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일자리 문제에서 중심 슬로건을 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안보 공약을 내세운 것. 자강안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의외라고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중도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골고루 안배를 했겠지만 1번 공약으로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수의 지지를 잃고 싶지 않다. 보수가 전략적으로 나머지 보수의 대표주자인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나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하는 보수의 표심 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후보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를 강화하는데 유승민 후보도 신보수답게 안보는 보수지만 복지 문제에서는 진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즉 신보수의 정확한 개념을 담은 것을 일본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 첫 번째 공약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지금 정말 좌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4학년만 되면 거의 뭐 정말 패닉에 빠질 정도로 자기소개서 200장 쓰면 뭐 한두 군데서 올까 말까 그게 뭐 정말 서울시의 주요 대학의 4학년들의 현실일 정도로 매우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에서 지금 좌절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확대라는 저 첫 번째 공약을 내고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여전히 그 공공 부문에서의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밀어주자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의 그 1사분기, 2사분기 영업이익이 10조라고 하는데 이 10조가 청년들의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고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확대는 좋았는데 좀 더 그 외연을 넓혀가지고 어제 뭐 또 상공회의 선거 어디 갔잖아요. 그런 그 생각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안철수 후보가 자강안보 이건 뭐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그 여러 보수표를 의식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 계속 우리 안보는 중요하다는 지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그 작아 보이는 느낌 없잖아 있지만 그 출산, 육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들고 나온 게 싶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말이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전 MB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그 어떤 애 많이 낳자 이런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여러 후보들 하는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많이들 이제 선거가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 3명 낳으면 뭐 혜택 주겠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공약을 보면서요. 크게 보면 이게 결국 안보냐 경제냐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치에 실패한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이쯤면 끝나지만 외치에
안보에 실패하는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보 부분 튼튼한. 따라서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안보를 내세우고 홍준표 내세운 걸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는 이게 이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이 돼야지 빌공짜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빌공짜 공약이 돼가지고 공약이 지켜진 예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공약은 다 좋아요. 네. 실현이 중요하다 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슬로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그냥 모험 답안으로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강조하는 안보. 그 안보, 보수적 안보관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그냥 안보도 아니고 보수답게 강한 안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좀 더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다른 정치, 우린 비록 적은 정당이지만 우리가 가면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정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진보 후보의 어떤 그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색깔과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있어서 지금 최대의 관심의 초점은 그러니까 그 세대,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일자리 문제나 이런 데 아주 예민한 세대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동층, 중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나 그리고 보수 그쪽하고 크게 얽히지 않은 어떤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결국 일자리나 이런 경제 문제일 것이다. 근데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대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걸 몇 차례나 했는데 어떤 정권도 그거에 성공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 가지고는 안 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지금 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구력을 만드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튼튼한 자강 안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 중도에 대한 어떤 그 소구력을 가지는 안보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의 안보 불안, 이거를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슬로건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슬로건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거 보수 후보가 내세우기엔 조금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승민 후보의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슬로건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유승민 후보의 아주 딜레마에 쌓여있는 보수 후보지만 보수 후보로서 지지율을 못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자리를 비워둔 다른 자리로 뭔가 유승민 후보가 지지층을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보수, 그리고 중도, 이런 층한테 나는 이런 최고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소구하거나 접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 같아 보입니다. 1호 공약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공약들 가운데 또 보이는 게 안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안보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안보 이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그제 바로 그 5 후보들이 다 안보로 다 그 포커스 맞췄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당장 뭐 북한 때리겠다, 뭐 말겠다, 뭐 이런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그 공약에 보면 한미 동맹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문재인 후보답지 않은 한미 동맹 매우 좋아 보이는 그런 그 안보관이고.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안철수 후보는 자강이란 말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자강이란 뜻이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떤 안보를 더 키운다는 얘기인지, 뭐. 후보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역시 안보는 뭐 제1의 우리의 그 정말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이 해소가 되면 결국은 저는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누가 더 앞으로 이제 그 안보에 대한 확고한 문제 의식을 가진 다음에 그 부분을 뒷받침하느냐, 이게 이제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문재인 그 후보도 사드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립적으로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드가 불가피하다,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안철수 후보는 당론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닷새 정도 됐는데 아직 안 바뀐 거 봐서는 좀 더 그 실천력이 따르는 공약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로 봐요. 그 선서를 보면요. 항상 이 국가를 보위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뭐 준수 이래 나가거든요. 네. 국가 보위,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그 사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사드 찬성으로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원래는 그 다음 정부로 넘기라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약간 변해서 뭔가 이게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로 좀 변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다산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 그 한 말씀을 꼭 인용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게 병가, 즉 무기는 100년 불용, 100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더라도 뭔가 이게 불과 1일 무비, 하루라도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문재인 후보가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데 그럼 이게 차기 정권까지 북한이 핵도발 안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0.001%도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드는 즉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논의의 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전제 또는 이런 뭐 타협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의 핵심을 지킬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양자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외연을 좀 넓혀볼까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발 안보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과 회담 중에 시리아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북한이 될 수 있다는 북핵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무력을 통해서 북을 붕괴하는 거다라고 하는 강경론이 득세하게 됐는데 따라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발 안보 북풍이 모든 후보들에게 안보 변별력을 없게 만들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조차도 총을 들고 나온다 그러고 사드 배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현실론으로 돌아선 거 보면 사실상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 안보로는 큰 의미가 없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을 따지고 지적하고 싶다면 문재인 후보가 현실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진보 진영 야권이 얘기했던 햇볕 정책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은 자주 국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자강에 대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 협력을 현실적인 무기로 해나가자는 내용이었지 이것을 국방에 대한 문제와 대화 협력을 대립된 개념을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문재인 후보의 현재에 있어서의 사드 현실론 자체는 그러면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대화와 평화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진보 진영이나 평화적인 남북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우호적인 지지층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게 국방력이 좋으면 무조건 안보를 다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안보라는 개념에는 문화, 경제, 뭐 이런 개념, 외교까지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가 국방력이 세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토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사드 배치 아직 이루어지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하는 거. 이것도 또한 안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개념을 그냥 엄청나게 비싼 무기 갖다 놓고 핵무기 갖다 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보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자강 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튼튼한 자강 안보라고 하는 개념에 자강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지금 사전을 잠깐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가다듬어 힘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가 이 자강이라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안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나 이런 게 결국은 어디 떠밀려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의 안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중일 서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안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안보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국방의 방법이든 외교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 자강이라는 의미에 이런 것이고
이걸 이렇게 굳이 자강이라는 단어를 이 슬로건 안에다 담은 이유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말 바꿨다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질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주체적으로 바뀌어가면서도 풀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기에 좀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보의 개념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좀 진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다 사드 배치만 하면 다 안보가 튼튼하다고만 얘기할까? 왜 우리가 국방력만 얘기하면 다 안보가 튼튼하다고만 얘기할까? 차라리 심상정 후보처럼 우리가 평화체제를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북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후보는 왜 없을까? 그냥 국민한테 표만 얻기 위해서 잠깐 안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하여튼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 자강안보란 말 대신에 자주국방이란 말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왜 요즘 그 자강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해보면 원래 이게 그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의 용어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권 세력에서도 혼자 꿋꿋이 일어서는 거, 어떤 보수나 진보의 그런 그 틀에 속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자강론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뭐 자주국방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강이라는 의미는 외교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